애플 진영에서는 AI에 대해서 좀 늦긴 늦은 거죠. 늦었죠. 근데 이게 좀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건 있습니다. 이제 애플의 AI 상대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플의 상대는 퀄컴이나 삼성 같은 실제 엣지 디바이스의 어떤 프로세서를 개발한다거나 이러한 기업들이 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안될공학 에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러입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굉장히 네.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HS 아카데미 대표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이 이호석 언제 저희 대표님이라고. 사무실도 한번 놀러 오셔야죠. 네, 꼭 가야죠. 그러니까 네네. 3월 되기 전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오픈 AI에서 이제 GPT를 가지고 뭘 한번 장사를 할 사람 일로 와서 한번 좀 장사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GPT 스토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PT 스토어 아마도 이번 주 영상 올라가는 주에 이게 공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GPT 스토어를 알기 전에 GPTS, GPTs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챗 GPT 할 때 그 GPT인 거죠? 네, 그 GPT죠. 우리가 채팅하듯이 하는 그 챗 GPT인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명령어라던가 내가 만약에 변호사면은 변호사 관련된 어떤 무슨 문서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미리 이렇게 학습시켜 놓는다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굉장히 손쉽게 거의 뭐 한 5분 만에 뚝딱 만들어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된 자기만의 GPT 그거를 GPTs라고 이렇게 지난 오픈 AI 데브데이 때 발표를 했었고요. 그거가 이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GPT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잘 만들면은 누구나 와서 팔고 누구나 와서 사서 그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마켓을 형성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GPTs 그러면은 뭐 알겠어요. 뭐 이호석 GPT, 뭐 에러 GPT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무슨 뭐 전문가 병원 의사 선생님 GPT도 만들 수 있고 등등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거 진짜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챗GPT의 메뉴에 가보시면은 그냥 네. 뭐 my GPT 이게 크리에이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 GPT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크리에이트 my GPT를 누른 다음에 네. 뭘 넣느냐 내가 하고 싶은 명령어를 넣어 놓으면 돼요. 내가 말할 때마다 뭔가 맞춤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매번 교정해줘. 약간 이런 말을 그냥 추가를 해놓아도 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주식시장과 관련되어서 연관지어갖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대답해줘. 이렇게 그냥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갖고 만들기 하면은 그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챗GPT를 쓰면은 어떤 사람이 챗GPT를 썼느냐에 따라서 대답해주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게 궁금했고 나는 이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뭐만 하면 하여튼 주식 종목 알려줘 관련 있는 거 알려줘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또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네요. GPTs가 이렇게 점차 만들어지다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챗GPT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주 쓰는 명령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형태 뭐 예를 들어 두세 문장으로만 얘기해줘 이런 것들 그런 기술적인 것부터 최근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말해줘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 다양한 업데이트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세울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수익을 나눠 가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오픈 AI가. 그러면은 점차 경쟁적으로 상당히 정교화되고 잘 만들어진 어떤 GPT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스토어 말 그대로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이 잘 안 와요. 아직 이제 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좀 있죠. 사실 GPTs가 발표한 다음에 제가 뭐 채널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하루 만에 정말 많은 GPT들이 쏟아졌죠.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뭐 애널라이즈 페이퍼 이런 거는 그냥 논문을 올리면은 이 논문의 초록부터 분석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쓰였으면 이거를 굉장히 어떤 정교화된 포맷에 따라서 막 분석해서 답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커뮤니케이션 코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은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팁을 주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있는 뉴스 관련된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하고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일반인들이 어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질문만 던지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이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GPT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것을 판매도 할 수 있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장터가 세워진다라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건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에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일단 현재로서 추측하고 있는 거는 일단 이 GPT를 만들었던 사람들, GPT를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메일을 이렇게 뿌렸는데 요게 알려지면서 이제 GPT 스토어가 이번 주에 나오겠구나라고 알려진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간략한 내용이긴 한데 저기에 이제 GPT 브랜드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GPT를 만드세요라는 어떤 특정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앱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라든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같은 스마트폰 앱 개발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죠, 사실. 그런 앱들을 만들려면 사실 개발자들이 뭔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고 또 갤럭시 뭐 10이고 20이고 이렇게 버전마다 다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아이폰대로 만들고. 근데 이거는 애초에 그냥 오픈 AI 안에 챗 GPT 메뉴 중에서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너무 손쉽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만든 GPT도 있거든요. 오픈 AI 데브데이 때 그 실제로 샘 앨트먼이 이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스타트업 멘토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몇 개 이제 단어를 명령을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얘기할 때마다 뭐 스타트업 멘토링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그 즉각 진짜로 스타트업 리더들이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오픈 AI가 직접 운영하는 GPT도 있으니까 이 가이드라인에는 너네 GPT 이름 지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이효석 GPT 이런 식으로는 좀 하지 마. 뭐 당연히 좀 이제 뭐 약간 불법의 소지가 있는 좀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굉장히 크게 공개된 건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데브데이 때 너네가 그렇게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거를 같이 이제 쉐어링하는 구조로 가겠다라는 정도라고 이제 개괄적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근처에는 아연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도 뭔가를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정해놓는 기준이 있잖아. 야, 저기 뭐야, 썩은 딸기 팔지 마,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야, 수박은 이때만 팔고, 뭐, 딸기는 이때만 팔고, 라든지 뭐, 어떤 그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GPT를 파는 그 장터에서도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겠죠.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규칙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GPT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현재도 지금 GPT의 그 API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 맛집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지도를 그 개발자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죠. 네이버 지도나 뭐 구글 지도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그 API라고 하는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남이 만들어 놨던 걸 써야 되는 거니까.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API를 만든 이유는 그렇게 자기들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만들려면 그쪽에 앱 생태계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픈 AI도 GPT를 널리 쓸 수 있도록 예전부터 이 API를 지원을 해서 너네 GPT API를 가져와서 앱 만드세요. 뭐 카카오톡 채널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해왔는데 아마 이 GPT 스토어를 하면은 GPT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오픈 AI 중심으로 이 GPT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통합적인 어떤 스토어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 앱스토어가 세상을 진짜 많이 바꿔놨잖아요. 앱스토어 할 때 에런님은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처음 나왔을 때? 앱스토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제 한참 연구하고 있었죠. 대학원생이어가지고 저런 거 만들고 해야 된다 하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나올 때 저런 거 만들면은 대박 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실제로 움직이고 했던 분들이 뭐 카카오를 만든 거고 뭐 네이버도 만든 거고 그런 거잖아요. 구글도 만든 거고 마찬가지죠. 애플도. 그런 변화들이 지금 막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아마 지금 막 이를 갈고 준비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글이나 애플의 그 앱스토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무슨 프로그램 깔려고 하면은 이게 뭐 CD를 사서 그것보다 더 전이면은 막 디스켓 막 20개 사가지고 이렇게 막 깔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좀 세련된 방식으로 뭐 USB를 쓴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있었고 점차 통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다운로드로도 가능해지고 아니면 또 구독제로 변환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한 시장만 있던 거에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혹은 아이폰이라는 요게 등장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특정한 앱을 만드는 새로운 스토어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됐던 거잖아요. 그 시절이 없었던 때에는 사실 안드로이드라는 구글 개발자도 없었고 iOS라는 이 아이폰 개발자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냥 뭐 프로그래밍 하던 사람만 있었던 건데 이 스토어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GPT 스토어가 생성이 된다면은 물론 뭐 일반인들도 이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많이 접근을 하기도 하겠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GPT한테 이 챗봇으로 어떻게 물어봐야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들을 수 있느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면 되게 복잡한 건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냐 이거네요. 그렇죠. 예, 원래 똑똑한 학생들이 질문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GPT가 이렇게 두루두루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쏙 이렇게 잘 가져올 수 있게끔 질문을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느냐. 이게 또 뭐 방법론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로샷, 뭐 퓨샷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답지를 보여주고 그럼 너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에러님이 그 커뮤니티에다도 올려주셨잖아요. 팁을 줄게 그러면 대답을 더 잘한다면서.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나한테 진짜 인생의 절대절명의 기회야. 아니면 이제 그 챗GPT의 경쟁 상대인 뭐 구글의 바드라던가 엔트로픽의 이제 클로드라던가 걔들은 이렇게 잘 대답하던데 너는 이런 거 잘 못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디스하듯이 해도 잘 나와요. 아, 그래야 더 잘 나와요? 아. 옛날에 그 인터넷 검색사 그런 느낌인 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검색 엔진 잘 검색하는 듯이 이제 GPT가 잘 대답하게끔 하는. 이것도 이제 정말 진짜 학문처럼 뭔가 이게 테크니컬리 이게 발전이 되고 있는 분야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해박한 사람들이 좀 더 괜찮은 이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잠깐 샜는데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어떠한 GPT 앱을 만드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좀 차별점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글 안드로이드나 이제 애플의 iOS 앱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이 프로그래밍을 다 할 줄 알아야 되죠. 뭐 자바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위프트 이런 특정한 프로그래밍으로 배워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구글 애플의 가이드에 따라서 다 개발해서 예를 들어 아이폰 10에서는 잘 동작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테스트 해봐야 되고 온갖 동작들이 다 필요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앱을 개발하면은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니까 AWS 같은 데에 내 앱 기능을 이제 서버에 올려놓고 그래서 고객들이 이 앱을 사용하면은 이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요게 애초에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GPT 스토어가 좀 더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개발을 할 줄 모르면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진입을 못했었는데 GPT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아이디어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니까 요게 또 이제 조금 약간 기존과 차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차별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원래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 해먹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몰라도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다른 점은 이렇게 진입장벽이 쉽다 보니까 마치 우리 그때가 언제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 20-30년 전? 나모 웹 에디터 같은 걸로 막 홈페이지 만들고 막. 홈페이지 만들 때. 예. 네. 그것도 나모 웹 에디터가 한참 유행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드림이즈 같은 그런 사이트라든가 뭐 그런 웹사이트에서 그냥 클릭하면 자기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싸이월드가 등장했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구글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블로그에 접속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광고 배너라던가 링크라던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그가 비즈니스와 이 마케팅 측면에서 하나의 관문이 된 것인데 GPT 스토어에 예를 들어 GPT스 같은 경우도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떤 그러한 관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PT스 들어가면은 물론 거기서 물어보고 답하는 것도 되는데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쇼핑몰을 연결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게 중심으로 또 뭔가 재편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 시장과도 뭔가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낌새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케팅의 용도로도 활용이 되긴 될 텐데 결국은 더 많이 쓰이는 GPT가 마케팅 효과가 클 거고 그죠?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모일 거니까 결국은 트래픽일 텐데 이걸 또 누가 가져가느냐도 진짜 관건이네요. 사람들이 어떤 GPT를 많이 쓸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는 또 진짜 유튜브처럼
예를 들어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공부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고, 정말 그 세세한 공학에 대한 얘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채널보다는 비율이 적을 수 있잖아요. 저도 반대로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의 역할이 이제 기존에 있던 MBC, KBS 같은 매스미디어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그 흔히 말하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죠. 딱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전문 용어로는 클러스터링, 끼리끼리 모아놓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뭐 밤 8시에 뭐 치킨 광고하고 이런 거 해서 아무나 그냥 보게 하는 것보다 딱 관심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광고를 딱 타겟팅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광고 효과가.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죠. 네, 마찬가지로 GPT도 특정한 기능, 예를 들어 뭐 특허를 분석하는 GPT다. 그러면은 뭐 변리사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광고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재테크 관련된 거면은 뭐 예를 들어 재무제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줘. 아니면은 뭐 분기별로 뭐 이렇게 잘 생성을 해주는 그런 거라든가, 그림을 그려준다라든가 이런 것들. 딱 그 사용자들에 맞는 사람들을 마치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경제가 되고 생태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AI로 간다. 그래서 이제 AI 뭐 브레이크 없어졌다. 뭐 그러면서 이제 와 그랬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나요? 워싱턴 포스트였나요? 그 소송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작권 있는데 이거 네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 되냐?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매끄럽지는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관한 부분 자체가 이게 딱 그 칼을 그어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뉴욕타임즈에서 오픈 AI에 소송을 걸었고, 오픈 AI는 또 자기 웹페이지 블로그에 너네 뉴욕타임즈 소송 가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이렇게 대놓고 밝혔어요. 결국은 뉴욕타임즈의 어떤 기사들을 많이 학습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뉴욕타임즈 뿐만이 아니겠죠. 정말 많은 그런 그렇죠. 아티클들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법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결국은 이 챗GPT에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그대로 이렇게 제너레이션 한다라거나 이러한 모습은 안 나타나니까 약간 뉴욕타임즈가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해요. 아하. 근데 또 별도로 오픈 AI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프랑스의 어떤 언론 업체랑 뭔가 계약을 했다, 앞으로도 데이터를 공급하도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그 누구도 좀 거스를 수가 없는데, 방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마치 공공재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뭔가 이득이 되니까 개별적인 소송으로 해서 이걸 드랍시킨다라는 여론은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쵸. 부분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로 보여질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거 가져가가지고 써. 막 이런 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 같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AI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맞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오픈 AI 그리고 이제 챗 GPT, GPT 스토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애플 진영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이폰도 잘 안 팔린다는 둥, AI 쪽에서는 완전히 뒤처진 것 같다는 둥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무슨 한쪽에서는 무슨 애플 걱정이냐 니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애플 진영에서는 AI에 대해서 좀 늦긴 늦은 거죠. 늦었죠. 네. 실질적으로도 외부 아티클들이나 분석 자료를 봐도 AI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건 있습니다. 애플이 AI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를 할 것이냐, 구글이랑 비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말하는 서버에서 돌리는 AI 중심으로 먼저 알려졌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챗GPT를 쓴다라는 거는 이 통신이 끊어져 있으면은, 예를 노트북이라든가 여기서 휴대폰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이거 재테크 어디에 투자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물어본 게 오픈 AI의 서버로 가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로 가겠죠. 그 서버로 가서 거기서 돌려가지고 그 답이 오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대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게 GPT 3.5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GPT 4인데, 뭐 이런 숫자 자체가 의미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엄청나게 많은 어떠한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계산을 능히 수행하면서 여러 사용자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특정한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가 있어야지만이
요게 구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AI는 일단 현재 서버용 중심,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가는 AI 흐름이고,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뭐 H100이라던가 H200, 앞으로는 B100 같은 그런 GPU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애플의 AI 상대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픈 AI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예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을 파는 회사, 아이패드를 파는 회사, 맥북과 이러한 소비자 이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AI를 구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애플의 상대는 뭐 퀄컴이나 삼성 같은 실제 엣지 디바이스의 어떤 프로세서를 개발한다거나 이러한 기업들이 된다라는 거죠.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뒤졌어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삼성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른 플레이에서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감안해 보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온 디바이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야, 그래,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아이폰 내에서 AI 깔은 거 그거 잘 준비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삼성에서도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뭐 핸드폰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애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플은 일단 AI 관련돼서 제일 최근에 나온 소식이 작년 10월에 페럿이라는 이름의 어떤 멀티모달 LLM을 실제로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게 이제 연구용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AJAX 프레임워크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도 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12월 중순쯤에 70억 개 모델과 130억 개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델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특정한 모델을 구성을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데, 이 70억 개와 130억 개라는 숫자는 제가 아까 잠깐 그 오픈AI GPT 3.5가 1750억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숫자로 돌아가는 거는 결국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리기 위한 어떤 모델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아마 올해 아이폰 16이라던가 아니면 iOS 업데이트가 되면은 충분히 이제 그 얘네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프로세스, NPU들을 넣어가지고 구동을 시킬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챗GPT 정도로 저기 가가지고 엄청 어려운 복잡한 계산 해가지고 나온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폰 내에서 그냥 자기가 돌려가지고 답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로님 최근에 올려주신 영상 보니까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애플은 디램 짠돌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애플의 전통인가요? 유구한 전통인 것 같은데 디램을 너무 안 넣어줘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사실 휴대폰으로 뭐 얼마나 고성능이 필요할까 싶지만, 그래도 이 디램이라는 공간은 뭔가 이렇게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바로바로 게임을 한다거나 뭐 비디오 촬영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잠시 보관해 놓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들이 용량이 충분하면은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12GB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폰 아직도 뭐 6GB 아니면 8GB 이렇게 되게 낮게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애플 고유의 이 D램을 여러 프로세서가 공유하는 유니파이드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는 CPU는 CPU한테 할당된 D램만 써야 되고, GPU는 GPU만 할당된 것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하는 형태로, 그게 M1 프로세서도 그렇고 지금 아이폰에도 그렇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안 늘려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항상 얘기가 나온 게 얘들 완전 짠돌이라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또 짠돌이의 느낌을 주는 애플의 AI 관련 논문이 나와서 그걸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도 있잖아요. 더 자세한 얘기는, 더 전문적인 이야기는 에러님 안될공학 채널에서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인데, 그러니까 애플에서 내놓은 논문이에요. 연구원들이 하신 논문이고, 뭐 이 자체를 자세히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 D램의 용량을 줄여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진 같은 거 저장해 놓는 그 SSD, 플래시 메모리, 그 SSD를 활용해 가지고 LLM을 돌리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까 뭐 수십억 파라미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뭐 70억 개라던가 그 정도 되는 어떤 AI 모델을 돌리려고 하면은 일단 D램 용량이 몇 기가바이트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걔만 돌리는데 몇 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기준으로 본다면은 OS도 돌려야 될 거고, 뭐 이것저것 돌려야 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너무 D램을 많이 쓴다라는 게 있고, 앞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냥 수십억 개에서 수백억 개로 더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어쩔 수 없이 D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D램의 작용을 이제 적당히 잘 쪼개가지고 D램을 왕창 다 활용하지 않더라도 일부는 요 SSD에 잠깐 넣어놓고 D램 활용할 수 있는 걸 조금만 써가지고 하면은, 애초에 아이폰 팔 때부터 막 수십 기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한 기가만 딱 넣어놓고 팔겠다라는 그 심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니까 이 D램으로 몇 기가씩 돌려야 되고 나중에 10몇 기가, 20몇 개 이렇게 늘어날 게 너무 뻔해 보이는 상황인데, 애플이 이렇게 논문을 내면서 그거 다 활용하지 않더라도 SSD 용량이 충분하면은 이거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D램이 더 필요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덜 쓰고 해야겠다는 그런 그 욕심? 뭐 이런 거지. 쓰긴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사항은 있는 게, 결국은 D램이 충분히 많이 넣으면은 더 빠르다라던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D램 충분하면은 그냥 그대로 쓸 건데, 만약에 D램을 정말 적게 쓸 거다, 아니면 뭐 저가형 모델에 넣기 위해서 D램을 좀 더 줄이고 싶다 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에 요 정도면은 조금 이제 쓸만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논문을 내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애플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그 제품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뭐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틀렉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앞으로 온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게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게 있나요? 우선 규모의 문제인 건데요. 우리가 이미 챗GPT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요약도 잘해주고 뭐 검색도 잘해주는 그러한 AI를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 규모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모로 밖에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한 프로세서를 장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못 넣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칩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 보통 이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뭐 H100 같은 GPU 그런 것도 막 만 개씩 사가잖아요. 막 그 엄청나게 큰 그 칩에 담긴 거를 만 개씩 사가서 막 돌리고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러한 칩을 무한정 크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원래 칩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율도 낮아지고, 그만큼 수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거든요. 버리는 게 많으니까. 양품으로 치는 그 비율이 낮아지는 거니까 나머지는 벌어야 돼서,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를 거고, 두 번째는 만약 그게 된다고 쳐요. 첫 번째 그 상황이 해결이 된다. 1750억 개도 충분히 돌아간다 라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의 공정이 이제 점차 이제 낮아지면서, 우리가 뭐 흔히 5나노, 3나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낮아지면서 똑같은 면적에도 더 많은 이런 소자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은 스마트폰에 1750억 개나 되는 그러한 파라미터 수의 AI 모델을 돌리게 되면은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소모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배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이 AI 모델을 충분히 돌리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적으로는 조금 작은 거, 100억 개 정도 아니면 몇십억 개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를 발견한다던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삼성에서도 이 뭐 음성을 자동으로 뭐 듣고 요약을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한 서비스부터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점차 익숙해지면은 각각 디바이스마다 뭔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서 자체의 개발 쪽에 기반이 되어야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IT신 이영수 대표님이랑 같이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이영수 대표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주식 투자하시려면은 그 제품 나오면 사람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주식 팔 때? 그때 사라. 이렇게. 왜냐면 말씀하실 때 딱 맞는 게, 우리는 챗GPT에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여기 안에 들어온 AI는 분명히 실망스러울 거고, 그 실망스러운 것이 결국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에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더 필요한 거고 배터리도 더 있을 수 있고 집적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부분은 꼭 1750억기 이상이어야 되냐 라는 거는 사실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 1년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또 어떤 특정한 경량화된 AI 모델이 나와가지고 또 판을 뒤집을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잘 추적해 가시면은 그 반도체도 물론 계속 어차피 확장되어 가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또 이제 혁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에러님을 모셔서 이제 공학과 관련된 트렌드를 읽고 있는데 안대공학님 채널에 가보면은 뭐 사이버 트럭 얘기도 있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지금 자주 언급해 주셨던 것 같고요. 혹시 또 가면 또 무슨 재밌는 얘기가 또 있는 게 있나요? 요거는 좀 보셔야 된다. 오늘 소개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서.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AI와 결합된 뭔가 빠르게 발전되는 로봇 상황이라던가 뭐 반도체 부분 디스플레이 뭐 다양한 것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전기차 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시의성 있게 빠르게 어떤 내용을 보시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제 이해를 하기 쉽도록 안내를 드리려고 그런 이제 테크 중심으로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하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도 테크 기술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테크만 안다고 또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협업을 해가지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봐요.